여러분들 감정평가서 많이 보셨죠? 네. 네. 감정평가서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금액?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감정평가서에서. 비교표준지. 그리고 그죠? 멍해지시죠? 자, 감정평가서는 뭐냐면요. 전문가가 어쨌든 이 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물건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금액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대신 이 물건에 대한 현황과 상황, 아까 말씀 잘했어요. 비교표준지. 얘를 뭐랑 비교했냐, 뭐 이런 느낌인데 토지에서 보실 때도 사실 비교표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참고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평가서는 우리가 경매를 하기 위한, 이 물건을 보기 위한 참고서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를 자세히 보는 거는 지금 현장을 가기 전에 이 땅이 어떻고 이 아파트가 어떻고를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서와 현황이 뭐가 다른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걸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나 낙찰을 받고 나에게 다가올 불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낙찰을 받았는데 잘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불허가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 감정평가서예요. 감정평가서와 현황이 다른 경우에 불허가 사항이 1번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보고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현황과 감정평가서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장 가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한번 쭉 보고 가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감정평가서는 꼭 한번 읽고 가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감정평가서 보면 제일 처음에 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지는 뭐 크게 보실 건 없어요. 의뢰기간, 소유자, 사건번호, 네, 평가서 번호, 뭐 평가기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뢰기간이겠죠.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일 거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구분건물 감정평가 과로감정표라고 그래요. 우리 평가법인에서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감정평가에 구분건물인지 토지 건물인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토지 보시면 토지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으면 제시의 건물, 그리고 수목이 있으면 수목,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뭐 의뢰인 제도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시점이에요. 네, 기준 시점. 감정평가를 며칠 날 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보통 감정평가는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하기 거의 6개월에서 1년 전에 한 거예요. 네, 왜냐면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고 감정평가 의뢰하고 감정평가본에 또 현장 갔다 오고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만 보시면 돼요. 네, 시점만 보셔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1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나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어떨까요? 낙찰을 받았을 때. 너무 오래됐어. 불허가 사유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하라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과로감정표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의견서예요. 네. 감정평가서에는 의견서와 요항표로 나눠집니다. 네. 의견서는 뭘까요?
네? 의견서는 뭐냐면 감정평가서의 사의 의견이에요. 말 그대로.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서 감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뭐가 있냐?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현황과 다른 것들을 의견서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면 평가 목적, 뭐 기준 시점, 뭐 실시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네. 그래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모든 그 감정평가서에 보면 기타의 참고사항이라는 걸 적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시 볼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네. 근데 의견서만 이제 바뀌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달랐던 사항들, 현황과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물 현황도 및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입찰 시 참고 바람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 귀 요청에 의거해서 평가액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였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상 물건에 대한 내부 확인은 거주자와의 협조가 어려운 관계로 집합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및 외부 관찰에 의해서 평가하였음이라고 돼 있죠. 구조가 잘못돼 있어도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다 현황을 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제가 감정을 할 때만 해도 내부를 다 확인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면 집행관을 불러서 개고를 하잖아요. 원래 평가법인이 제일 빨라요. 일주일이면 개고를 할 수 있어요. 평가법인은. 법원에 요청을 해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아파트 빌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내용만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을 참고해서 그냥 감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서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그죠? 확장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불허가를 또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뭐 개요 이런 것도 뭐 특별히 중요한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감정평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죠. 예. 저건 뭐냐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 나눠져요. 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죠. 아까 얘기하시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법이 있어요. 네. 3개로 하는데 이 구분 건물은 전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가끔 상가 보시면 10억짜리 막 1억까지 떨어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왜냐면 상가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은 가치가 없을까요? 물고 있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땅값이 있잖아. 네. 건물값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완전 망한 지하 상가 이런 게 10억씩 나오는 이유가 땅값과 건물값은 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원가법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가법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나중에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저거는 경매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써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빌라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서에 건물 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평가사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일괄로 감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법원에. 미등기여도. 네, 미등기여도. 네, 그러면 법원에서
그 대지권 부분을 이따 이제 우리가 명세표에 나와요. 그 부분을 빼고 다시 경매를 진행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지권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법원의 요청에 의거해서. 그래서 건물만 평가하였음, 대지권만 평가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 물건들은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